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똑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랑 남자친구는 만난 지 1년 반 정도 되는 중년 커플입니다. 저는 한 번도 결혼을 한 적이 없고 남자친구는 이혼을 한 번 하고 딸을 하나 키우고 있어요. 아내가 오래된 사업 파트너와 바람이 나서 눈물 콧물 다 빼고 이혼했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 통해서 한번 들은 적은 있어요. 남자친구가 자기 전 와이프에 대한 얘기 일절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자로서 자기가 만나는 남자 과거가 그래도 좀 궁금은 하잖아요. 과거를 알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은 호기심이랄까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 제 나름대로 남자친구 주변 사람들을 쓱 탐문하면서 한 번씩 물어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이도 없고 어쩌면 이 남자가 제 인생의 마지막 남자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정말로 이혼한 게 아니고 유부남이거나 혹은 여전히 그 아이 엄마와 잘 지내는데 제가 물색 없이 가운데 뛰어들어 나중에 당황하는 일 생기는 거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 주변 사람들도 만나서 슬그머니 물어보고 남자친구한테 애둘러서 한 번씩 듣기도 하고 그 결과 정말로 그 전 아내가 사업 파트너와 바람이 난 게 맞더라고요. 일단 제가 듣고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랬습니다. 그의 옛 아내는 한동안 바람났던 사람이랑 잘 지내다가 그 사업 파트너가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는 바람에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났으니 비슷비슷한 이유로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긴 하겠죠. 어쨌건 어린 딸아이를 두고 밖으로 나돌던 남자친구의 전 아내는 양육권도 자기 앞으로 해놓지 못한 채 그렇게 집만 싹 챙겨들고 집을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한창 때의 아이를 키우는 건 남자친구의 몫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애 고모랑 할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돌봐준 덕분에 아주 힘들게 그 시간을 지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이는 지금 대학교 졸업반인 한창 예쁜 나이입니다. 남자친구는 그전까지는 연애고 뭐고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었다가 그래도 아이가 대학을 간 이후에 이제는 나도 내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애를 해보려고 생각을 했대요. 그즈음 나타난 게 저였던 거죠. 남자친구는 단말기 포스 기계를 관리해주는 일을 합니다.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워낙 기계를 잘 못 다루다 보니까 저희 가게 단말기 맨날 속 썩여서 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상담 전화하고 출장 요청드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게 몇 번 얼굴 보면서 저로서는 저 때문에 괜히 가게 와가지고 이것저것 봐줘야 되니까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가게에 있는 케이크도 한두 번 챙겨주고 커피도 먹으라고 챙겨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었는데 남자친구는 그게 제가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저도 아예 관심이 없었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당신도 일인데 알아서 하세요 라고 모른 척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쨌건 서로 마음이 통했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만나서 그런지 젊어서 만날 때보다는 싸움이 좀 덜하긴 했습니다. 20대 때는 파르르 하면서 중내산에 헤어진 애만에 그렇게 난리를 쳤을 일이 40이 넘고 50이 가까운 나이가 되다 보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아이고, 지금 와가지고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러면서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뭐랄까, 상대에 대해서 바라는 건 적어지고 이해하는 폭은 조금 더 넓어졌다고나 할까요? 그러면서 좋은 점은 서로 쓸모없는 감정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고, 안 좋은 점은 그래도 연애인데
한 번씩 푸닥거리 하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할 일이 현저히 적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장점이 더 많다고 생각했어요. 나이 드니까 감정 소모하면서 펄펄 뛰는 것도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남자친구와는 여러모로 잘 맞았습니다. 저야 한 번도 경험이 없으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남자친구는 결혼 생활이라는 걸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가 각자의 생활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도 같이 할 땐 또 같이 하는 나름대로의 자기 원칙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아무리 딸이 대학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하루는 제가 아닌 딸과 온전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 그거는 좀 이해해달라고 먼저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거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모인데 자식 내몰라라 하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꼼꼼하게 자식 챙기는 사람이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 가게가 안 되는 가게가 아니라 잘 되는 편이어서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멍하게 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남자친구랑 연애하기 전에는 그 하루가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날이었거든요. 혼자 자연휴양림에 가서 한참 그냥 앉아있다 오기도 하고 동물원에 가서 평화로운 동물들을 멍하게 보고 오기도 합니다. 일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일들을 하면서 머리를 텅텅 비우는 게 저만의 회복 방법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애를 하다 보니까 혼자 가던 거 둘이 가게 되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둘이 가면 그래도 조금 신경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 배고플 때 먹기보다는 상대가 배고프다 그러면 배 안 고파도 그냥 뭐 같이 먹게 되고 마시고 싶지 않은데 마시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으니까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랑 함께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남자친구가 자기 딸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오롯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먼저 얘기해줘서 저는 몹시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여자친구인 양 그렇게 해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면서 제 나름의 혼자 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한 1년 정도 남자친구가 혼자 아이를 만나고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쭈뼛거리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저를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거죠. 솔직히 처음에 듣고는 싫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처음 만날 때부터 선을 그은 게 하나 있어요. 남자친구는 그 얘기를 듣고 조금 서운해하긴 했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완고하니 나중에는 이해를 해주긴 했거든요. 제가 남자친구한테 했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당신 여자친구 할 생각은 있는데 아이 엄마를 할 생각은 없어. 아이한테 엄마는 당신 전처 하나잖아. 새삼스레 아빠가 다른 사람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새엄마가 되거나 엄마 대체제가 되는 거 나는 아닌 것 같아. 혹시 아이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필요한 나이고 환경이면 모를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도 다 큰 상태이고 굳이 옆에서 케어하고 돌봐줄 엄마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내가 엄마처럼 구는 거 아이도 불편할 테고 나도 싫어.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건 그냥 아빠로서 당신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 아마 남자친구는 저랑 연애를 시작하면서 제가 딸과 함께 마치 엄마처럼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서로 사진도 찍고 놀고 비밀 얘기도 하고 그래주기를 바랬던 모양이에요. 아이도 자기 엄마가 바람이 나서 이혼한 걸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에게는 어느 정도 반감을 가지고 있고 성인이 된 후부터는 의무적으로 만나야 될 필요가 없으니 어떻게 하든 핑계를 대고 자기 엄마를 보고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아마 저한테서 어떤 그런 살가운 모녀 관계를 충족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거를 해줄 의향은 없었습니다. 제 자식도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연애하다가 언제 헤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섣부르게 엄마처럼 굴었다가 오히려 아이한테 더 상처 주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모든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건 남자친구에게 냉정하게 말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1년간은 저한테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꾸 졸랐던 모양이에요. 아빠 여자친구는 왜 자기를 안 만나려고 하냐? 자기가 뭐 사달라고 그럴 것 같냐? 자기 그러지 않을 거다. 그냥 나이든 아빠 잘 놀아줘서 고맙다고 딸로서 인사하고 그냥 연락이나 좀 하면서 지내고 싶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듣고 보니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데 제가 굳이 나는 죽어도 안 만나 그러기는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럼 한번 얼굴 보고 밥이나 먹자고 했습니다. 사실 큰 부담을 가지진 않았어요. 어쨌거나 아직 어리잖아요. 대학교 졸업반이라고는 하지만 살아보니 그 나이 어른 아니고 아이랑 다름없는 나이였음을 이제는 알거든요. 물론 나는 다 큰 것처럼 어른 노릇 하고 싶어 하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여전히 어린 나이인 걸 너무 잘 알아서 영악해봐야 얼마나 영악할 것이며 혹여 무슨 꿍꿍이가 있다고 해도 그거 얼마나 잘 숨기겠나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을 좀 믿은 것도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 대하는 장사를 해와서 눈치 하나는 괜찮다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도 딸을 만나자마자 사실 엄청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무슨 대학교 졸업반이 나이가 거의 저만큼이나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화장도 진하고 눈빛도 어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날씬하긴 한데 어쩐지 기묘하게 촌스러운 느낌이랄까요?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20대 풋풋함 이런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화장만 지으면 좀 어려 보이기도 할 것 같은데 화장도 마치 가부키처럼 진하고 어색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하고 살짝 당황스러운 빛을 띄었더니 남자친구가 제 그런 마음을 눈치챘는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어린 게 제일 귀엽다고 화장 좀 적당히 하라고 그러는데 이 나이 애들은 말을 안 들어. 그러자 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 아빠, 이거 요즘에 유행하는 스모키 화장이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사람을 뚜렷하게 보이게 해주는데.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그건 스모키 화장이 아니라 그냥 덕지덕지 떡칠한 화장이었거든요. 그래도 첫 만남에 그 떡진 화장이 어색하고 참 이상하구나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부가 고와서 뭘 해도 예쁠 것 같긴 한데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나중에 잘 지우기나 해. 아, 그쵸. 역시 말 통하는 사람 있으니까 너무 좋다. 저희 아빠는 말이 안 통해요. 이게 다 패션이고 멋인데 전혀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아우, 촌스러. 아이는 제가 빈말로 한번 편을 들어준 걸 듣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참 뭐라고 더 말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저도 거기서 남자친구랑 똑같이 화장 너무 진하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글쎄 물색 없는 남자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역시 마음 맞는 여자들이 있으니까 서로 쿵짝이 많네. 야, 남자 혼자인 나는 정말 외롭다, 외로워. 그런데 그 말이 어쩐지 제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자기 외로워도 좋으니까 앞으로 종종 둘이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우, 여자들이라고 만나서 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취향도 다 다르고
그렇게 남녀로 딱 갈라서 편가르는 거 좋은 습관 아니거든요. 당신도 마음 조금만 넓게 열면 충분히 딸과의 핫한 대화 가능해. 저로서는 방어막을 하나 친 거였거든요. 남자 여자 나눌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인간 대 인간의 일이다. 그러니까 더 나한테 떠넘기고 은근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저의 경고였던 셈이죠.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남자친구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딸이 대번에 알아듣고 자기 아빠를 툭 치면서 글쎄 이러는 겁니다. 아빠가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저분은 아빠가 가운데 끼지 않으면 나랑 놀아줄 마음이 없는 분이야. 그런데 왜 그런 부담을 자꾸 주고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냥 가끔 안부 문자나 하고 한 번씩 괜찮은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그럴 거니까요. 사달라고 그럴 것도 아니고 해달라고 그럴 것도 아니니까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당황한 건 저였습니다. 한참 어린 사람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저도 모르게 어버버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의도로 한 말 아니야. 그냥 편하게, 엄마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주 친한 이모나 고모라고 생각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 연락해.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 말을 하고 바로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을 하자마자 딸아이의 눈이 반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씩 웃는데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그 모습이 꼭 악마 같았습니다. 너무 소름 끼치게 웃더라고요. 그렇게 웃으면서 글쎄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언제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저 진짜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그 말 뻥이었다.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 뻥이었으니까 절대 연락하지 마라. 이럴 수 없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냥 허허 웃으면서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밥만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많은 것이 찜찜한 거예요. 뭔가 걸려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참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장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대놓고 나쁜 사람은 차라리 배척하고 걸러내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나쁘다는 거 본인도 알고 있어서 강력하게 너 나쁘니까 내 인생에서 나가 이러면 스물스물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애매하게 마치 한지에 물감물이 들듯 스리슬쩍 스며들어오는 사람은 그렇게 내보내기도 참 애매하거든요. 대놓고 나쁜 게 아니라 너 나쁜 사람이니 꺼지라는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편하지도 않은 정말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물 들어오듯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만큼 거슬리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미안한 말이지만 남자친구의 딸이 딱 그런 타입이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갑자기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제가 기대하는 건 딱 하나였어요. 설마 그렇게 자주 연락하겠냐라는 거였죠. 그런데 제 기대는 그 다음 날부터 여지없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이틀에 한 번 정말로 뜬금없이 연락이 오는 겁니다. 혹시 가게 근처로 밥 먹으러 가도 되냐라는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말에 같이 영화 보자는 말까지 이거는 제가 남자친구랑 연애를 하고 있는 건지 남자친구 딸이랑 연애를 시작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자친구한테 그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말하기는 또 애매한 거예요. 제 느낌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엄마 잘못으로 이혼하고 엄마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서 남자친구가 생각보다 아이에 대해 애틋해하거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작지 않다는 거 눈치로 알고 있었거든요. 뭔가 자기가 좀 더 잘해서 가정을 유지했으면 아이가 온전한 가정에서 자랐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여튼 남자친구가 딸에 대해 애틋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놓고 나 당신 딸 때문에 너무 불편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참고 넘어가기에는 점점 그 강도가 세지더라고요.
아니,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매번 거절하면 아이도 뭔가 눈치를 챌 거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이쯤 되면 눈치를 채지 않았을까 하는 상황에서도 딸아이가 몹시 뻔뻔하고 꼿꼿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렇게 뻔뻔한 거를 지 엄마를 닮은 건가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제가 애둘러서 거절하면 더 집요하게 만나자고 하고 대놓고 거절하면 서운하긴 하지만 다음 기회에 라면서 한 발짝 물러났다가 바로 다음 주는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가게 하나 확장을 해야 해서 너무 분주하고 힘든데 딸아이까지 신경 쓰려니 더 골치가 아팠습니다. 졸업반이면 취업 준비에 바쁠 텐데 그런 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는 하던데 그것도 정기적인 게 아닌지 수시로 제게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이가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제가 할 말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딸아이한테 만나자고 해서 정식으로 얘기를 했죠. 저기, 나도 같이 시간 보내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내가 사실 지금 가게 하나를 더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게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아빠랑 데이트도 못하는 상황이거든. 그래서 같이 뭔가 시간을 보내기가 내가 좀 부담스러운 환경이야. 내가 가게 오픈하는 거 조금 정리되고 아르바이트들 좀 안정되고 나면 그때 한번 시간 잡고 날 잡아서 연락을 할게. 저로서는 굉장히 정중한 거절이었고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참 보통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어머, 저 안 그래도 아르바이트 필요했는데. 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해본 적도 있고 손님들하고도 잘 지내요. 그러면 새로 오픈하는 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해도 돼요? 어차피 알바 구하고 있었고 가게에서 일하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제가 설마 떼어먹겠어요? 완전 생판 모르는 남보다는 그래도 제가 좀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순간 제 촉이 어라?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확 던져줬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자기 아빠를 통해서라도 그 알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 등골이 서늘하고 약간 뒷꼭지가 싸한 듯한 그런 느낌. 이거는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장사해본 사람한테만 있는 레이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뭔가 쎄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이미 알바도 다 세팅이 되어 있어서 교육만 들어가면 되고 그 사람들 그만두게 하고 알바로 들일 수는 없으니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하자. 그리고 지금은 알바가 아니라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 아니야?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딸아이가 순간 얼굴을 확 찌푸리며 저한테 본색을 살짝 보이더라고요. 아빠 여자친구면서 그 정도도 배려해주지 못하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취업을 할지 아니면 카페 창업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저것 해봐야죠. 경험 좀 시켜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또 제가 그 배려라는 단어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왜냐하면 가끔 자기가 부리는 진상짓이 손님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 것 마냥 저한테 대놓고 어이없는 걸 요구를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배려입니다. 고객을 좀 배려하라는 둥, 이 정도도 배려 못 해주냐는 둥. 그런 얘기를 자주 듣기 때문에 저는 이 배려라는 단어에 많이 민감합니다. 진짜 배려와 가짜 배려가 뭔지도 엄청 따지고 생각하고요. 그 아이가 저의 트리거를 건드린 거죠. 즉, 제 마음에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총의 스위치를 확 눌러버린 겁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엄연히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일을 하는 사람이야. 누군가에게 그거는 배려를 해줘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내 마음이 동해서 해주는 건 배려가 될 수 있지만 배려를 누군가가 요구하는 거는 배려가 아니지 않니? 그런데 그 순간 딸아이가 표정을 싹 바꾸는 겁니다.
제가 사실 예상한 표정은 두 가지였어요. 엄청 민망해하면서 당황하거나 아니면 속상하고 삐진 티를 팍팍 내면서 쭈그러들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택한 표정은 무슨 간신배가 손바닥 싹싹 비빌 때 짓는 그런 표정처럼 아, 맞아요. 제가 그걸 미처 생각 못했네요. 죄송해요. 하는 듯한 아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일단 그 나이에 아이가 그런 표정으로 순식간에 자기 포지션을 바꾼다는 것도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지만 그 표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화제를 확 바꿔버리는 것도 저한테는 좀 쇼크였습니다. 뭐랄까, 아이가 아이답지 않고 뭔가 달코 다른 세상을 살던 여자를 본 느낌이랄까요? 그래도 제 나이다워야 정도 가고 마음도 쓰일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 점점 더 저는 남자친구의 딸아이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색 없는 남자친구는 며칠 뒤 저한테 은근히 서운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아르바이트 하나 더 만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웠어? 애가 좀 서운해하더라. 그래도 경험 삼아 그리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너무 칼같이 자른 거 아니야? 가끔 오면 너무 공과사가 정확해서 조금 주변 사람 서운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공과사는 당연히 정확해야지. 내가 왜 내 가족하고도 사업을 같이 안 하는 줄 알아? 일단 이 공과사가 얽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턴 패가 망신이야. 자멸이라고. 아니 무슨 아르바이트 하나에 자멸까지 가. 그냥 아이가 좀 하겠다는 건데 그거 해주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가? 저는 그날 처음으로 남자친구와 음성을 높이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자친구한테 그래 미안하다. 자기가 잘못했다.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싫은 일일 줄 몰랐다라면서 갖다 붙인 듯한 성의 없는 사과를 받긴 했지만 영 마음이 찜찜하고 싫더라고요. 저희 둘만의 일로 싸운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의 딸 때문에 저희의 첫 싸움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안 좋아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싫고 짜증이 났습니다. 제가 뒤늦게 연애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이런 감정 소모 없고 싸움 없고 다들 그래도 살아온 세월과 바닥이 있으니 적당히 다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식이 걸린 일이라서 그런지 그런 판단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자식 사랑을 뭐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일단 자기 자식을 나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저는 너무 부담되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남자친구와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서 문자나 통화도 대면대면하게 하고 만나자고 하면 일 바빠서 못 만난다, 본가에 가봐야 된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몇 주 좀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또 참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것처럼 나이 든 커플의 싸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꾸만 저한테 마음 풀어라, 사과한다, 미안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딸도 자기 아빠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저한테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으니 슬금슬금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다시는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공과사는 철저하게 구분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 좀 나누고 나서는 예전 같은 사이로 조금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딸도 저한테 연락하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고요. 그런데 사건은 그 주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참 항상 이상한 게 정신을 뒤흔드는 사건은 제가 방심을 하거나 마음이 조금 편해졌을 때 확 나타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그래도 저 때문에 좀 마음고생을 했잖아요. 제 깐에는 좀 마음에도 걸리고 미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이벤트를 해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저한테 가지고 있던 불만 중에 하나는 제가 남자친구 집에 한 번도 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늘 밖에서 데이트를 하거나 제 집으로 한 번씩 오라고 했지 제가 남자친구 집에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그건 나름 저만의 원칙이기도 했습니다.
제 친구들을 보니까 남자친구 집에 들락날락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집 살림에 하나 둘 손을 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살림살이 사다 나르고 살림 돌봐주고 남자친구 대신 빨래 설거지 해주고 그러면서 식모처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건 정말 싫었거든요. 남자친구가 그냥 제 집에 손님처럼 왔다 가는 거는 상관없었지만 제가 남자친구 집에 가서 그런 사람이 되는 걸로 규정 지어지는 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자친구가 자기 집 한번 와라. 너는 남자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냐? 이렇게 말할 때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남자친구도 포기가 됐는지 저한테 굳이 오라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 집 주소 정도는 알고 있었고 아주 연애 초기에 저한테 집 출입 카드도 한 번 준 적이 있고요. 그 카드를 준 적이 있다는 걸 본인은 잊고 있는 듯 했지만 어쨌건 저는 카드도 가지고 있고 기억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 집에 가서 한 끼 거하게 상 차려놓고 서프라이즈를 해줄 생각을 했습니다. 양손 가득 장을 바리바리 봐서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죠. 짐이 너무 많아 차에서 내릴 생각에 암담해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남자친구의 딸이었어요. 이거 딸이 오늘 와 있으면 서프라이즈 망하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얼른 차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딸 옆에 남자친구가 같이 서 있더라고요. 이건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남자친구가 그날 지방으로 출장 갔다가 저녁 먹을 때쯤 집에 들어오는 스케줄이어서 저녁 같이 먹자고 서로 얘기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지방에 갔다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딸이랑 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딸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지방에서 잠깐 후딱 올라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몇 시간 전에 저랑 통화하기로는 지금 한창 지방 내려가고 있다, 운전 중이다 라면서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가만히 백미러로 지켜보고 있는데 순간 저는 차 안에서 저도 모르게 꽥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글쎄 남자친구와 그 딸이 엄청 깊은 딥키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장면을 본 건가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키스를 하더니 남자친구의 딸이 손을 흔들면서 정말 무슨 남편한테 잘 다녀오라는 인사하듯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차를 타고 사라졌고 그 딸도 시계를 보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느낌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범죄 아닌가라는 생각에서부터 지금 내가 뭘 본 건가? 아니면 혹시 닮은 사람인가?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었지만 분명 그 두 사람은 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딸이 맞았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집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뭔가 집에 가면 어떤 흔적이라도 남아있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거라도 있지 않을까 싶은 막연한 생각에서였죠. 남자친구의 집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남자 혼자서 사는 집치고는 그래도 쓰레기 쌓여있지 않고 설거지 쌓여있지 않으면 깔끔한 거 아닌가요?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혼자 사는 집 같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딸은 학교 앞에서 자취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내가 하는 짓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집을 조금씩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집 겉은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은한 사진 한 장 없었으니까요. 정말 망설이다가 붙박이장 문을 열었습니다. 보통 장 깊숙한 곳에 사람들이 뭔가 숨겨놓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나 발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장 안을 쑥쑥 뒤져보고 있는데 안쪽 깊은 곳에 박스 하나가 보였습니다. 순간 이거다 싶어 열었더니
그 안에 사진 뭉탱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씩 사진을 꺼내봤고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의 결혼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색이 바랜 걸로 봐서 전 아내와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인 듯 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남자친구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저한테 딸이라고 소개해줬던 그 여자였던 겁니다. 그제야 제가 처음에 그 딸을 만나서 느꼈던 기묘한 느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나이에 맞지 않게 애매한 것들이 느껴졌던 게 실제로 대학생이 아니라 제 나이 또래의 중년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중년치고 몹시 동안인 건 사실이었지만 그 얼굴로 왜 저한테 딸 노릇을 했는지 혼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이유를 저는 그 박스 안에서 찾을 수 있었어요. 사방에서 온 빚, 독촉서, 그리고 신용 불량자에 관한 서류들이었습니다. 가만히 보아하니 저랑 만날 그 즈음에 뭔가 사업이 엄청 안 좋아져서 다 파산 선고하고 개인 면책 회생 이런 거에 돌입했던 모양이에요. 저한테는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아는 형 회사에서 월급쟁이 하고 있다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고용 계약서까지 다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저한테 접근한 이유는 하나였겠죠. 제가 가게를 현재는 2개 가지고 있고 연말까지 하나 더 오픈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저한테 접근한 이유는 아마 돈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자기의 옛날 아내를 딸로 둔갑시켜서 저한테 다가오게 한 건지 그것만큼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제가 찾아낸 것들을 다 사진으로 찍고 사진 한 장을 챙겨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게도 가지 못하고 그냥 멍하게 차 안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오후 5시가 되니까 남자친구한테 해맑은 목소리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어디 있냐고 묻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나중에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저는 남자친구를 피하면서 혼자 고민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제가 처음에 연애 시작할 때 남자친구와 그 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만났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저한테 다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뭔가 소름이 끼치면서 이거 엄청 큰 사기에 내가 걸려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왔습니다. 이거 대체 어떤 사람한테 뭐라고 물어봐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카페를 하면서 각종 과일 음료를 만들어 팔고 있는데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과일청이거든요. 남자친구의 친구 중 하나가 자기 부모님이 농사 지으신 과일 가지고 청을 만들어서 저한테 납품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게가 여러 개고 꽤 큰 데다가 제 주변 상인들까지 제 소개로 그 집 과일청을 쓰고 있으니 사실 무시할 만큼 작은 거래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한테 좀 떨떠름하게 굴었던 그 사람이 언젠가부터 저만 보면 90도로 인사를 하기도 하고 다른 데보다 과일청을 좀 저렴하게 주기도 하고 하면서 소위 말해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약간 애쓰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 비위를 조금만 거스르면 10개가 넘는 거래처가 순식간에 끊길 수도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저한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겠다 싶어서 만나자고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나 또 새로운 거래처를 소개해 주려고 그러나 싶어서 그랬는지 신이 나서 달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표정이 굳어있는 걸 보더니 뭔가 머뭇거리면서 무슨 일 있냐, 뭐 잘못되는 일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뭐 잘못되는 일 있어야 돼요? 어찌 질문하시는 게 그런 느낌인데요?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잘못되는 일이 있어야 되는 뭐 그런 게 어딨어요. 표정이 안 좋으셔서 그냥 한번 여쭤본 거죠. 그래요? 저 진짜 한 번만 물어보고 다신 안 물어볼 거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그에게
저는 딱 한마디를 물었습니다. 그 사람 이혼 안 했죠? 딸 아니죠? 그리고 당신한테 뭐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게 뭐예요? 과일청 사장의 표정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다른 그 어떤 말보다 그게 대답인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고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한테는 제가 물어봤다는 말 안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 자칫 잘못하면 사기 공모로 같이 끌려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저한테는 왜 그랬는지가 중요해요. 왜 그랬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머뭇머뭇하면서 해준 얘기는 정말 어이없는 얘기였습니다. 역시나 제 생각대로 이런저런 빚에 시달리다가 그 얼마 없는 재산 조금이라도 지켜보겠다고 위장이혼을 한 거였더라고요. 이혼을 하고 그냥 둘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는데 문제는 저라는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나타났던 거였습니다. 가게도 여러 개 있지. 둘러보는 가족들도 없지. 꽤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것 같지. 어라?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노년이 편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든 거였죠.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접근했던 거는 정말로 여자 대 남자로 접근한 건 맞았습니다. 문제는 저랑 썸을 타던 그 중간에 그의 위장 이혼한 아내가 자기 남편의 변화를 알아챈 거였죠. 그때부터 협박 아닌 협박이 시작되었나 봐요. 그러다가 결국 자기도 이 판에 끼워줘라. 그래서 그 여자 재산 나도 좀 먹어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자기네들끼리 김칫국을 끓였다가 졸였다가 아주 난리를 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 재산을 어떻게 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뭘 주겠다고 하던가요? 그게 결혼해서 가게 하나 자기 딸한테 그러니까 그 위장 이혼한 아내한테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할 거라고. 저한테는 카페 이름 달고 과일청 장사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요즘에 잘 나가는 카페들 그 이름 달고 상품 팔잖아요. 그거 해준다고. 더듬더듬 털어놓는 그 얼굴도 꼴보기 싫고 정말로 제 가게를 탐내서 둘이서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 친구라는 사람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앞으로 저희 가게를 비롯한 다른 곳까지 계속 납품해서 납품처 잃고 싶지 않으시면 오늘 저랑 얘기한 거는 그냥 무덤까지 갖고 가셔야 되는 거 알죠? 아이고, 알죠. 저도 사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어요. 그런 변명은 필요 없고요. 어쨌건 안 말리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말고 말도 없으셨고. 그 사람 알리바이 지금까지 다 만들어주셨고. 제가 용서했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친구한테도 약간 꺼림직하게 한마디 냉정하게 남겨놓고 저는 이 두 인간을 어떻게 징벌할까 곰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한테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는 상인회장 할머니께서 자초지종을 듣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복수는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원했던 거를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수일 수 있다고 말이죠. 얘기를 듣고 보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 두 사람이 가장 원했던 게 뭘지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어요. 제 가게와 제 돈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를 몇 주 만에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공 던져주면 물고 오는 강아지 마냥 신이 나서 저한테 달려오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한테 제가 집에서 가져온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이거를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건 내 잘못이니까. 이때까지 당신이 나한테 했던 거짓말은 내가 이 사진 몰래 가지고 나온 걸로 퉁치고 오늘부로 우리는 끝이야. 그리고 당신 딸인지 아니면 위장 이혼한 마누라인지 그 사람하고 당신은 예전처럼 돈 없는 삶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그리고 내가 좀 알아봤더니
기존에 졌던 빚? 그거 그냥 회생 처리하면서 안 갚은 사람들한테 연락처 숨기고 잠적했더라? 그런데 내가 다행히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어딨는지, 무슨 일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연락을 해줄 수가 있게 됐어. 뭐라고? 내 채권자들한테 네가 연락을 했다고? 응. 당신이 항상 나한테 그랬잖아. 사람은 항상 빚지고 살면 안 된다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당신은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고.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그 채권자들한테 내가 싹 연락을 돌렸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들한테 졌던 빚 다 갚으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네,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하고 사람도 사고해서 그 사람이 적게는 몇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돈 떼먹고 잠적했던 그 사람들한테 싹 연락을 돌렸어요. 제 연락을 받고 다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싹 빚 갚을 기회를 줬으니 두 부녀가, 아니, 두 부부가 열심히 살면서 성실하게 빚 갚으며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겠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얼굴이 하얘진 그 사람을 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로 그 채권자들이 우르르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일어나고 밖으로 나가자 곧 채권자 무리가 우르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친구, 아니 전 남자친구 얼굴이 정말 하얘지더라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채권자들의 90도 인사를 받으며 아주 우아한 걸음으로 가게 밖을 나섰죠. 그날 이후 저희 가게의 포스기는 다른 분이 보러 와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의 소식은 그 이후로 들은 게 없어요. 마지막에 그 채권자분 중 하나가 저한테 고맙다며 과일 바구니를 하나 보내셨는데 그때 들은 소식은 채권자들이 돌아가면서 감시하고 있어서 어디 튀지도 못하고 그날 번 돈 그날 나눠서 입금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빚지는 성격 못 된다는 본인 말대로 정말 빚없는 삶을 충실하게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저 앞으로는 연애할 때 반드시 그 사람의 호적 등본부터 떼보려고요. 어우,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랄까봐 앞으로는 연애도 선뜻 못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